프로그램이든 외주 제작사에서 좀 싼 값에 만드는 프로그램이든 그 방송을 통해서 나온 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되는 겁니다. 왜 MBC 기자 수가 더 늘어야 됩니까? MBC가 더 아웃소싱을 하고 드라마도 아웃소싱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 판단은 시청자가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청자가 지금 대기업이 만약에 방송에서 뉴스를 편파적으로 만든다. 정리해 주시죠. 거부운동 받습니다. 그리고 여론 독과점의 측면에서는 저는 분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종합편성 PP를 하더라도 지금 KBS나 MBC, SBS 수준에 가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론 독과점이 풀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신문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법은 조선동아중앙이 아니고 한겨레나 경향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예단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회의 우리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을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억이 역사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 뭐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재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기업 집단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 삼성에 대한 기억이 어떨까 돌이켜 보면 저는 1966년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재미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한나라당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 재벌의 방송 소유 또는 방송과 신문의 어떤 겸용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게 1966년도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사카린 밀수 사건이 삼성에서 저지른 범죄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 산하의 중앙매스컴은 여러 가지가 기업이 같이 돼 있어서 동양방송과 중앙일보가 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 방송과 신문 어떤 일을 했을까요? 결국은 사카린 밀수를 비호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인들을 동원해서 이거는 거대 집단 삼성의 비리가 아니라 개인의 비리다. 이건 문제없다. 이거를 문제시하면 자본주의의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그 문제에 분노해갖고 이병철 전 회장이죠. 그분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40년이 지났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이러한 기억들이 언제로 2007년도, 2008년도의 기억으로 넘어가는데요. 김용철 변호사 사건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 삼성의 비자금에 대해서 변호사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또 허베이 스피리토 기름유출 사고가 사실은 삼성중공업이 가해자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화국에 있어서 삼성 기업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대기업들이 언론사에 진출해서 다른 미디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서 연애 오락도 하고 정말 헐리우드랑 경쟁할 수 있는 컨텐츠 메이커도 되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언론, 뉴스를 통제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김용철 변호사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만 삼성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사실은 언론이 그런 역할 비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태안에서 기름유출 사고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삼성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저는 그 재벌이 그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혹시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차영 선생님 말씀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고 사실은 우려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방송 허가를 낼 때 우리가 사실 공익성 심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삼성이라는 그룹이 또는 뭐 이번에 중앙일보랑 지금 예를 드신 그런 일들이 그 그룹에서 계속 벌어졌고 그 그룹 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다른 회사들도 분명히 신청이 들어올 텐데 거기서 공익성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A라는 기업이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 때문에 모든 그 원천적으로 지금 법률적으로 다 금지해야 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조금 지나치신 것 같고요. 공익성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왔을 때 이 A라는 어떤 뭐 컨소시엄이면 이 컨소시엄에게 방송 허가를 줄 만한 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과거의 자료까지도 보겠지요.
그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단 예, 법부터 예. 통과시켜 놓고 보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지금 방송 말씀하시는 허가에 것처럼. 대해서는 지금 그 허가 절차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법에서 다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공익성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또는 사후 규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 문 교수님이 아시는 것보다 현장에서는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 태안 유출 기름 사건 같은 거 삼성방송이 예를 들어서 다른 방송사보다 좀 적게 했다고 하죠. 그럼 나중에 가서 왜 적게 했냐고 그거 제재할 수 있습니까? 규제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방송 우선순위에서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 규제라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진성호 의원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이 책 보시면 아마 진 의원이 뭐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신 이 방일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언론을 소유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중앙일보 창간하기 전에 이병철 씨와 홍진기 씨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을 만들겠다고. 이때 이 방우영 명예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벌이 어떻게 신문을 만듭니까? 나라 돈 갖고 돈 번 사람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중간에 중앙일보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파상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상대할 수가 없었다. 조선일보가 신문 팔아서 겨우 빚 갚고 할 때 중앙일보는 엄청난 자금력을 과시했다.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가 만들어져 삼성 광고를 중앙일보에 몰아줬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